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여러 기발한 사연을 들으면서 분노하기도 했고, 기분 좋게 웃기도 한 4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사람도 이야기로 전할 때 웃음 짓게 되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 그것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통쾌한 유머를 얻을 수 있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29대 회사에서 만나 2년이 된 부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서 직원이 8명밖에 되지 않아서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금세 들통이 났죠.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해 바로 자신들의 가족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양가 집안이 모두 가난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으로 조금 넓은 원룸을 구해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이 모두 옵션으로 있어서 따로 혼수를 마련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남편과 소박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원룸에서 지내도 상관이 없었지만 나이를 키우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임신 5개월 차가 되면서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듬해에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전에 맞벌이를 이어가면서 아들을 시어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육아비용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이 정도는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동생이 결혼을 하고자 예비 식구를 시댁에 데려왔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과분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며 자랑을 심하게 했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는 공인중개사인데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는 돈을 벌어요. 그리고 사는 집도 전원주택인데 완전 대꼴 같아요. 나 완전 부자 같아서 내 섹시한 여자친구에게 잘해줘야 해야겠어요. 어머나, 월 1,000만 원을 벌며 집도 전원주택이라니 그게 너무 잘 됐어요. 안 그래도 부자들은 돈에 쪼들려 살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엄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와 비교하며 말씀하자 남편이 퉁명하게 말했어요. 엄마, 하루살이라니요. 알을 낳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지낼 거예요. 아이고.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살아왔는데 나라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떠냐고 그러세요.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 아주 딱 맞는 공간이라고요. 그런데 예비 동생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툭 임대 아파트를 사세요. 그러면 오래되고 낡아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난 그런 데에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처음 본 예비 동생이 무식한 발언을 해 나는 나를 세우고 받아쳤습니다. 이봐, 동생아, 왜 그래요? 그렇게 말을 냄새가 나서 못생겼다고 우리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하나 없어요. 아, 죄송해요. 실수로 말을 함께 후회해. 했네요, 형님. 큰아이,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 왜 성질을 내며 그러는 거야? 아니, 너 말을 너무 생각 없이 내뱉으니까 한마디 했어. 어머님, 너 그거 자격지심이야. 괜히 죄 없는데 새며느리가 생각나네. 그리고 예비동서의 말이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어 자기가 고급 아파트를 구했다고 하더라고. 예비동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어. 이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시동생이 걱정 없이 장가를 들 수 있어서 좋아하셨다. 우리 새해에 발 뻗고 잘 수 있길. 둘째까지 턴에 허덕이며 살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말이야, 어머님.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에게 부족한 점은 제가 다 채워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쩜 나는 날도 그렇게 예쁘게 하니 정말 고맙다 새아가.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임대 아파트에서 가까운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잠시뿐이었고 동서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살다 보니 마주칠 일이 잦았습니다. 동네 하나 있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10번 중 7번은 꼭 동서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형님, 장 보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할인하는 것들만 사셨네요. 할인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싸다고 무턱대고 집에서 가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저처럼 가격은 좀 나가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을 사시는 게 훨씬 좋다고요. 동서 내 창은 내가 알아서 볼게. 계란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마저 장을 보고 돌아가세요. 또 기분 상하셨어요. 형님은 제가 입만 열면 삐치시더라. 알았어요. 그럼 마저 싸구려 스푼 많이 사서 자제하고 먹으세요. 동서,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발언 좀 그만해.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윗사람한테 이런 직업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형님 꼰대셨어요. 위아래를 여기서 왜 따져요? 똑같은 며느리일 뿐인데 저한테 기강이라도 잡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차분하다. 알았어요. 말 조심할 테니 마저 일 보세요. 제 속을 뒤집은 동서는 실컷 장을 보고 마트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길에서 또 마주치기 싫어서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나갔네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시댁에서 모여 밥 한 끼를 먹는데 동서의 만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조수로 쓰려고 불렀는데 자기는 주방에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부르면 제과 가서 좀 도와야 해.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형님, 네일 아트 새로 해서 손에 물 묻히면 안 돼요. 20만 원짜리라 조심해야 해요. 뭐야, 고작 동서선을 치장한 것 때문에 가만히 있겠다고. 동서,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내어 말씀하셨어요. 얘야, 20만 원짜리 네일인데 그게 망가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밥은 너 혼자 해도 충분하잖아. 지혜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너가 시키려는 거냐? 조용히 하고 너 혼자 해. 어머님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은 며느리? 우리 둘째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니? 너는 이 아들까지 나한테 맡기면서 푼돈을 주는 걸 잊었느냐? 대충 상황 파악이 됐으면 누가 밥을 차려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없다는 말이 실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하고 싶은 말을 꼭 삼키고 주방에서 홀로 상을 차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는 더욱 더 기고만장해서 제 머리 위에서 놀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심부름까지 시키더군요. 형님, 저도 나이가 들어간 모양인데요. 머리에 새치가 몇 개 보이는데 족집게가 없네요. 밖으로 나가서 계란과 면봉을 좀 사다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동서에게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10,000원을 주고 남은 돈은 가지세요. 그래도 거절하시겠어요? 한 푼이 아쉬운 분 아니었나요, 동서? 제가 똑바로 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출금도 하나 없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적금도 들고 있어요. 살고 나니까 살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형님, 족집게 하나 살까 했는데 봐주실게요. 하지만 제게 그 가정 상황을 알려주시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알겠어요. 저가 직접 사야겠군요. 동서질의 성과 같은 행동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동서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형님, 다음 주에 차를 산다는데 제 아내가 벤츠를 사주겠대. 부러워하지 않는다. 잘 됐네. 하지만 너무 소비하는 게 아닌가요? 차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찌질한 말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은 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티즈를 타고 다니면서 쪽팔림을 못 느끼는 형이 뭘 알겠어?
앞으로 100년 동안 매티즈만 타고 다니면 되나요? 다녀라. 앞으로 본가에 올 때 내 벤치 옆에 가만히 옆임이 우에 주차하지 마, 위 자식이. 돈 많은 재수 씨랑 결혼하다니 변했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나오면 형도 못 참는다. 안 그래도 재수 시간에 형수한테 하는 행동 때문에 충분히 화가 나 있거든. 말을 못햄 난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꼭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만 가득하다니까. 우리랑 비교되기 싫으면 하루 빨리 성공하면 될 거 아니야. 이에 남편은 서방님의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통쾌하던지 자주 좀 그려주면 동서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동사가 아들을 낳게 되어 축하하러 시댁에 모였습니다. 돈을 잘 버는 건 알겠지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아들과 대놓고 비교제를 하셨습니다. 역시 둘째는 귀티가 난다. 이 눈, 이 코, 이 입, 존박 이목구비가 또렷한 걸로 봐서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첫째 손자는 생긴 것이 흐리멍텅해서 밥이나 제대로 벌어먹고 살지 모를 텐데 말이죠. 어머님, 괜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러다 형님이 다시 화를 내면 어떡하지 그러세요. 즉각 발끈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야. 내가 틀린 것을 말했던 게 뭔가. 그냥 말해봐. 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어? 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서 그냥 수비 붙이라고. 입을 조금 놀리지 마. 이 아이가 지금 어디서 그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소중한 며느리한테 내가 왜 입을 조금만 놀려? 말 좀 해야 돼,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건 떨라도 제 아들한테는 심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도 잘못을 느꼈는지 헛기침을 하고 돌아섰다. 제 남편은 나와 제 수여 씨를 번갈아가며 노려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큰일이 날 것을 예상했는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에 가는 것을 피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기다린 대로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나 동생, 그리고 왕자도 재수씨까지 우리 무시 못해 죽은 기순이 붙었나 봐. 내가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도 자기가 내 마음을 건져주는 데에 감사한다. 그래서 시댁과 거리를 두겠다고 앞으로는 엄마나 재수씨한테 전화를 걸려오면 그냥 받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우리 가족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시부모님 집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그런 결정을 내려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막힌 속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집에 갔어요. 시어머니가 인생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존심만 그리 높이어서 어디에 활용하니? 둘째야, 내가 질투해서 시부모님 집에 발을 끊으려고 한 거야. 저는 속으로 할 말을 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는데 이번에도 동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군뱅이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동서 오늘은 아버님 제사니까 와서 거들어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형님, 저는 어머님께 제사 비용을 100만 원이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쉴 자격이 있지 않나요? 뭐야, 그 제사 비용은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 해야 해? 빨리 와서 전부터 어머님. 형님이 저더러 일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이라도 붙일까요? 아니야, 세아가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하니, 야 그거야 어머니를 부추겨서 먹으려는 거야? 제사 준비는 우리 둘이서 충분하니까. 힘들게 일해도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어머님, 저도 일하고 왔어요. 똑같이 일했는데 누가 앉아서 놀고 누가 팔 걷어붙이고 소처럼 일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억울해서 퇴근해.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제사 비용을 내고 앉아서 놀아. 왜 이 정도 돈은 없나 봐. 그럼 그냥 입 다물고 계속 일해. 정말 시댁에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같이 덤벼들면 좋았을 텐데.
야근하고 차자가 시작될 때 남자들을 찾아올 때 나오게 되었으니 저의 썩어가는 마음을 인내해야 했죠.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거의 다 저 혼자 차리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래도 시댁에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고 아들은 친정엄마의 손에 잘 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 번 바뀔 때까지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10살이 든 아들은 축구를 아주 잘해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 코치님이 아들의 실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스카웃까지 했습니다. 축구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아들도 제 아들과 같은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을 듣니 동서의 아들은 실력도 없는데 매일 코치님을 찾아가 애걸복걸하며 축구부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부 학부모들의 모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동서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학부모들한테는 우리가 동서직 아니라는 걸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아무에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 형님을 오랫동안 안 보고 있으니까 눈치가 많이 떠올랐네요. 안 그래도 형님이 사는 임대 아파트와의 동서지간을 언급하면 제 체면이 안 생기는 것 같았는데 알아서 직접 처리해 주신다니 다행스럽네요. 뭐야, 임대 아파트를 사는 것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거야? 동서지간은 어떻게 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 진짜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더 실감나네. 그러는 형님도 여전히 자존심이 그대로인가 봐. 어쨌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요. 괜히 말실수하지 마세요. 동서는 자기 할 말을 마치고 학부모들 사이로 끼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칭찬이 들뜨니까 동서가 배가 아팠는지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민정이 걔는 축구하는 게 얍삽해 보이는데 골대 앞에서만 꿀을 주워 먹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현서 어머님, 제 아들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잖아요. 골 결정력이 팀에서 제일 우수해서 그런 거 몰라요? 하긴 현서는 수비수인데 제대로 맞기는커녕 공을 찰 줄도 모르니요. 현서 어머님이 축구에 대해 알 거예요. 그러자 학부모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덤빌 테면 덤벼봐라며 동서 쪽을 노려봤는데 생각도 못한 공경이 들어왔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제 아들을 축구팀에 넣은 민종 어머니께서 훈련비는 잘 지불하고 계신가요? 축구도 돈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것을 아시죠? 뭐야, 동서 여기서도 임대 아파트한테 소리를 내야겠어 하면서 저도 모르게 흥분하여 동서와 제 관계를 밝히고 말았답니다. 학부모들은 임대 아파트 이야기는 있고 제와 동서의 관계를 알게 되어 크게 놀랐습니다. 다들 동서지간에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느냐는 말만 했는데 한 학부모가 동서의 행동 거제를 보니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편을 들자 모든 학부모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자기 아들을 축구부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서와 저는 길거리에서 보든 마트에서 마주치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던지 진작에 이렇게 수모를 던져줄 거라고 후회까지 들었네요. 그런데 제 아들이 동서의 아들인 제 조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아이는 어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었으니 친척 관계 때문에 학교와 놀이터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동서는 몸서리 찌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조카를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버려 뒀죠. 게다가 아들 녀석이 조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을 때는 배부르게 먹이고 보냈어.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조카를 따라 다니던 아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 나는 그게 무슨 일인지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들에게 물었어. 민정아, 무슨 일이야? 누구랑 싸웠어? 아니야, 작은엄마랑 혼을 내서. 무슨 일인데? 현사랑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라니까. 싸운 게 아니라 작은 엄마 집에 놀러 간 것 때문에 혼났어.
엄마, 우리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예요. 작은 엄마가 거지 새끼는 자기 집에 오면 안 된다고 했어. 정말이지 동사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제 10살 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당장 나가버렸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울렸더니 동사가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동서 내 아들한테 뭘 했냐고 뭐.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 새끼랑 놀면 안 된다고 그게 애한테 할 소리야. 형님,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여기는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라 무식하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서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뺨을 날리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물어봤어요. 동서가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나 있어도 그렇지. 애들끼리는 잘 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는 거지 새끼라니 하면서 애한테 상처를 주고 내쫓는 게 말이 돼요. 아,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싫어서 그렇다는데 뭐가 그렇게 꼬우신 거예요? 그냥 형님 아들 단속을 잘 시키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손찌검을 들고 달려들어야 했는데 경비 아저씨를 불러서 즉시 물러나세요. 동서를 잡아먹고자 했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피하느니 똥이 무서워서 피해야 한다는 속담처럼 동서의 얼굴을 보면 역겹고 더러웠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동생으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의 친정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돈 자랑을 하던 동서가 이런 모습을 당했으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동서도 망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늘의 벌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선에 관해서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반으로 줄이고 생활 소비도 많이 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재수없는 도라이였습니다. 형님, 혹시라도 우리 친정이 망했다고 저까지 망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돈이 없어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요. 누가 뭐라 했던데, 동서야, 도대체 그 주둥이에서는 언제까지 임대 아파트를 비하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어. 형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괜히 연민이나 동정의 눈으로 저를 보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본 적 없는데 난 동서가 길바닥에 나 앉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동서는 끝까지 콧대를 높이 세우며 자존심을 지키더라고요. 한편 나의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아빠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늘리셨고 엄마는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 수술까지 고려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와중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나와 남편은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버리며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떤 소식인지는 이야기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동서와 제 사이는 계속 멀어지고 갈등이 심해진 반면 아들과 조카는 노예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민종이 사촌동생은 친동생과 다름없다며 매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놀았답니다. 아이들을 보니 어른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고 동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잘 지내볼 생각도 가져보았죠. 그래서 언제 한번 나를 잡고 식사를 하며 화해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답니다. 한 살이라도 많은 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좋다는 걸 아들의 모습에서 느꼈습니다.